자,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14번째 방송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어떻게 줄거리 갈까요? 줄거리 그냥 도착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뭐가 왔어. 바나나빵 12개가 지구에 온 거예요. 검정색 바나나빵 12개가 그렇지. 지구에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죠. 네. 컨택트 드니 빌레브 감독이 아마 세 번째로 만든 영화인가? 네 번째로 만든 영화가 헐리우드 와서 아마 그럴 텐데 두 번째 아닌가요? 첫 번째가 프리즈너스였지. 프리즈너스 다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카리오 아니야? 에너미가 있어. 에너미. 에너미는 맞아. 어디- 아, 에너미도 있구나. 첫 번째가 프리즈너스예요. 와 너무 잘 잘 봤었어. 봤어. 프리즈너스가 괜찮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프리즈너스 최고. 프리즈너스 안 봤는데 봐야겠네. 네. 프리즈너스는 약간 그러니까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의 템포에 익숙한 사람은 네. 프리즈너스 완전 개꿀이지. 존나 재밌어. 아, 그- 존나 천천히 가는 거야? 드니 블레브 아니에요. 감독의 네. 영화치곤 템포가 진짜 빠르고 맞아요. 저는 이런 스릴러 뭐 이런 장르 보면서 심장이 진짜 쥐어짜지는 듯한 느낌을 처음 느꼈거든요. 계속 가슴이 아픈 거야. 제목 때문에 감옥 느낌인데 뭐예요? 그런 건 아니고 프리즈너스 그러니까 뭐예요? 프리즈너스가 뭐라고? 아니 단서 주면 재미없어. 안돼 그냥 보셔야 돼요. 이거 이런 게 되게 봐요. 중요한 거구나. 네. 보겠습니다. 아니, 네. 뭐 그렇게 안 중요해. 죄수들. 근데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죄수들 죄수 안 정도. 나와. 기생충에 기생충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어쨌든 꼭 보세요. 자, 컨택트입니다. 네. 컨택트 줄거리는 문선희 누나가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아는 사람 중에 우주선이 컨택트 렌즈처럼 생겨가지고 컨택트냐라고 진짜 그렇게 생겼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묘하게 묘하다. 딱히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네, 오. 예, 미소머물하게 오목한 생겼어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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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제목이 이제 어라이벌이죠. 도착. 도달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원래 의미에 비슷할 어라이벌. 거예요. 네. 컨택트고요.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온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많잖아요. 많죠. 다 엄청 비슷하기도 많죠. 하고. 근데 기존에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제 느낌엔 그랬어요. 소통, 이해 이런 키워드를 외계라는 미지의 영역을 통해서 풀어낸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 언어. 네. 영화는 루이스의 회상 장면으로 시작해요. 루이스는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했고요. 이 루이스가 자기 딸 한나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에는 병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죽는 모습까지 쭉 전체적으로 인생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앞에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영화랑은 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좀 중요한 복선이죠.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저명한 언어학 박사예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대학 강의를 하러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12개의 외계 비행 물체가 세계 각지의 상공에 등장했다라는 속보가 나오죠. 전 세계가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루이스는 외계 우주선 중 하나가 있는 몬테나주로 급하게 호출을 받게 되고 거기서 물리학자인 이안을 만나게 됩니다. 이안은 제레미 레너라는 배우가 연기했고요. 호카이. 네. 네, 근데 뭐냐면은 미 군이 우주선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외계인들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외계인들이 내는 소리를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인 루이스와 물리학자인 이안을 불러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외계인이랑. 네. 이렇게 루이스가 처음으로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은 크기가 인간의 2~3배 정도 되고요. 7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약간 얼핏 보면 이제 문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해파리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해파리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계인들을 헵타포드라고 불러요. 뭐 그리스어로 헵타는 7, 포드는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헵타포드라고 부르는데 루이스와 이안이 이 외계 우주선을 영화에선 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쉘 안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불투명한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외계인들하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장면도요. 저는 이제 사실 책보다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큰 화면으로 보면 볼수록 그리고 OST가 확실하게 들리는 좋은 스피커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장면의 어떤 경이로움은 네. 더 커집니다. 그 그러니까- 먹물 나오는 듯한 장면. 네. 아니 처음 이제 그냥 딱 만나는 그렇지. 장면? 그 연기를 해치고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이라든지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상한
경외감 같은 게 있달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약간 짜부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중력도 다르게 작용되고. 그러니까 중력이 다르게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것을 뒤집을 거야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네. 자, 어쨌든 처음에는 요 이제 외계인이 내는 소리들을 루이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루이스는 언어학자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챙겨가서 휴먼이라고 언어를 써서 외계인들에게 문자를 직접 보여줘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촉수를 뻗어가지고 촉수 끝에서 어떤 검은색 물질을 뿌려가지고 자신들의 문자를 보여주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치 이제 검은 먹물을 뿌리면서 원형을 그린 듯한 예, 그런 모양으로 보여요. 물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나는 그런 착 뿌리면서 느낌. 약간. 네. 루이스는 이제 이들의 문자가 인류의 것처럼 선형이 아니라 원형, 비선형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문자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자입니다. 루이스는 계속해서 외계인들에게 인류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얘네들이 보여주는 원형 문자들을 수집하면서 조금씩 소통의 영역을 넓혀가요. 근데 이 작업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각자의 언어나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각국이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어려움도 있고 이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네.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안 주기도 하고 그치. 서로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루이스가 외계인들의 문자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죠. 딸 한나에 대한 회상을 점점 자주 하게 됩니다. 후반에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루이스 팀은 외계인들에게 결국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외계인들이 답을 주는데 무기를 주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offer weapon 이렇게 해석되는 답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 다른 나라에서도 외계인들로부터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답을 받아요. 뭐 무기를 쓰다, use weapon 이런 유사한 대답을 얻는데 이게 무기를 주겠다는 건지, 뭔가를 기술을 선물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너희들한테 무기를 쓰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네. 샹 장군이라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쉘을 공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요.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중국을 따르겠다면서 통신을 두절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세계 공동 네트워크가 깨지죠. 그 와중에 외계인 사진도 유출되고 유튜브나 SNS에서는 이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몇몇 군인들이 몰래 쉘 안에다 폭탄을 설치하는데요. 요걸 모르고 쉘에 들어갔던 루이스와 이안이 죽을 뻔하는데 외계인 중에 하나, 얘네가 나중에 외계인들한테 이 별칭을 붙여주잖아요. 에벗과 이름을, 코스텔로인가?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에벗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돼요. 폭파 직전에 에벗이 루이스와 이안을 뭐 중력 같은 걸 이용해서 우주선 밖으로 밀어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에벗은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얘네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미국도 루이스 팀한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 무기를 주다라고 한 게 우리한테 신기술을 선물하겠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루이스가 결국 혼자서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죠. 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루이스가 처음으로 외계인 중 하나인 코스텔로와 스크린 없이 직접 만나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지구에 왔는지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모든 이유를 알게 되죠. 헵타포드들이 인류를 돕기 위해 왔어요. 결국은 인류에게 자신들의 무기라고 한 게 이제 문자거든요. 자신들의 문자를 선물로 주고 3,000년 후에는 자기들이 인류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이스가 당연히 이게 뭔 얘기인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언어가 시간을 이렇게 직선적인 흐름으로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선형이죠. 네. 선형.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그쵸.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는 문자 자체가 시작하고 끝이 없이 원형이고 얘네는 우리처럼 시간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는 마치 자기네 문자처럼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그러니까 현재도 볼 수 있지만 미래도 볼 수 있고 과거도 볼 수 이게 연결된 약간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이 그렇게 개념을 인식하는. 머리에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그게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네.
그 멀티버스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어느 순간 미래를 기억해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미래를 살았나? 그렇지. 아니지. 너는 그 미래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거지. 넘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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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헵타포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동등하게 인지하는 네.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루이스가 얘네들의 문자를 배우면서 사고가 헵타포드처럼 변형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가 중간중간에 회상했던 그러니까 사실 과거. 과거의 네. 기억인 줄 알았던 딸과의 기억이 사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미래. 벌어질 일이었던 거예요. 음. 왜냐하면 루이스는 현재까지 독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헵타포드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3,000년 후에는 자기들이 인류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는 이 미래의 일을 인지하는 힘을 사용해서 헵타포드의 언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미래에 자기가 쓴 책을 보고 지금 이 헵타포드 어드를 해석을 해요. 네. 미래에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을 보고 음. 본 미래를 기억해서 현재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약간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제 중국하고 동맹국들은 이미 공격 태세를 마치고 네.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루이스가 필사적으로 자기 미래를 막 파헤쳐봐요. 그러다가 외계인들과의 이런 만남을 기념하는 유엔 파티에 참석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중국의 샹 장군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지난번에 공격 결정을 철회하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샹 장군이 공격을 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샹 장군 자기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루이스가 샹한테 해준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게 뭐였냐면은 샹 장군 아내가 그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네. 그래서 루이스가 유언이 뭐였는지를 또 막 미래를 봐요. 네. 그래서 결국 그걸 찾아내가지고 루이스가 샹 장군에게 현재에서 음. 위성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그 샹 장군 아내의 유언을 말해주죠. 덕분에 중국은 공격을 취소하고 이제 쉘들은 다 무사히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계 각국은 서로가 습득한 헵타포드어 정보를 교환해서 공개하기로 하고요. 루이스가 이제 자기가 봤던 미래처럼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한테 헵타포드어를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면. 루이스가 계속 딸 장면을 회상했잖아요. 자기 딸이 병으로 일찍 죽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미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딸의 아버지는 이안이었고요. 이안이었고. 결국 이안하고 사랑을 하고 아이도 알면서도 갖게 되죠. 네, 딸이 일찍 죽을 걸 알면서도 이안도 나중에 이제 루이스를 떠난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는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왜 미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루이스는 이미 이 언어를 이해해서 얘네 인지 과정을 좀 약간 이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미래가 이러면 미래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겠지. 어차피 그 미래도 다시 이게 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비선형적 구조라는 것은 네. 미래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현재에서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미래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진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현재를 바꾼다고 해서 미래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루이스는 아마 그걸 깨달은 걸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해봐야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전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아니,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글로 간다? 아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미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미래가 정해졌다라는 걸 알면 그 시간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내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현재에서 미래를 바꾸려고 무슨 액션을 취해도 결국 그 액션은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현재에 복무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두 번째 좀 더 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생각하고는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헵타포드들은 이 전체를 그냥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전 과정을 그렇지. 한꺼번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처럼 그럼 내가 미래에 더 부자가 돼야지. 일찍 죽는 애가 있으니까 애를 가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삶 전체를 네. 있는 그대로.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어. 알면서도 모든 걸 받아들인다. 약간 요 정도 개념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그 시간 여행 영화에서는 미래를 바꿔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주인공들이 결국 내가 미래를 바꾸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미래를 앞당기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뭐 손문선처럼 이해해도 상관없고 결국 미래는 그러니까 루이스가 전 세계가 외계인하고 맞짱을 뜨게 되는 우주 전쟁을 막게 되는 미래는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본인이 실행을 해서 그 미래를 완성한 거죠. 그렇다고 쳐요. 정민이 형 약간 시간이 갈수록 미국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네. 영화가 네. 뭐 좋은 영화인지 알겠어요. 철학적인 의문을 던지고 생각할 만한 그런 걸 주는 좋은 영화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정확하게 이해는 루이스가 불가능하지. 미래를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기억하고 그런데 있다. 그 말한 시간의 개념이 음. 선형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개념을 도입하면 미래라는 것도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맞아. 맞아. 어. 그걸 한 번에 보는 거야 그냥. 미래 과거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내 삶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건데 내가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패드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부분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거지. 내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어. 내 시각 정보는 다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하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결과와 시작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런 걸 시작도 없다며 아까. 어? 시작과 끝이 없다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것도 사실은 네. 선형이죠. 현재의 내가 선형이죠. 현재 내가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기준점이 담보가 돼야 그쵸, 가능해지는 그쵸,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없애야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선형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맞아요. 평생을 선형으로 시간을 봐왔단 말이야. 가령 네. 내가 여기다가 칼로 여기를 쭉 그으면 여기에 이만한 상처가 생기지. 이것도 선형적인 사고잖아.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고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바꾸기란 불가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선형을 이해하려면 선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비선형의 예를 드는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네. 여기 나온 네. 헵타포드에서 보여준 그 이미지? 이미지? 네.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이게 책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 안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오늘 유튜브 방송을 뭐 한다. 오늘 할 거다. 오늘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제가 붙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모든 과정이 이 하나의 원 안에 쫙 들어가 있거든. 네. 그걸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나 근데 그게 얘네 언어가 그걸 좀 이해시켜 줬거든요. 네, 저를.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네. 왓치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뭐야? 왓치맨. 아니요. 왓치맨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슈퍼히어로 캐릭터 중에 이렇게 깨벗고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닥터 맨하탄. 네. 걔가 시간을 비선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어.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비선형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전체를 선형으로 살아와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살아온 과거 전체를 비선형으로 인식하는 거에 가깝고 얘는 미래를 볼 수는 있는데 그 능력이 무한하진 않아요.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루이스가 훨씬 더 제대로 된 능력을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평행 이론? 이랑은 상관없어요. 그거랑의 또 차이도 왜냐면 걔도 시간을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행 이론이요? 평행 이론 선형으로 가지. 선형으로 가는 게 평행 이론이 맞지. 아니고 멀티버스. 멀티버스가 평행 이론이잖아요. 아니 멀티버스가 네. 동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지구라는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삶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 거 가지 아니에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가는데 여러 개의 시간대가 동시에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건 또 시간은 선형적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시간이 비선형적으로 흐른다면 네. 정민여가 아이를 낳는 순간과 네가 태어난 순간을 동시에 기억하는 거고 네가 태어난 순간과 네가 죽는 시간을 죽는 동시에 순간까지. 기억하게 되는 거야. 네. 하지만 너는 현재에 있지. 그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계속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게 계속 그런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죽고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는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나는 현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현재라는 거는
선형의 구조로 갔을 때만 성립이 되는 아니죠. 이론이잖아요. 원형이라고 생각해봐요. 시간순을 시간대를 원형이라고 생각해보면 네. 거기도 어느 지점인가 내가 존재하는 지점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나는 이 원 전체를 알고는 있다고. 그치 이 전체를 다 보는 거지. 선형으로 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온 길밖에 못 볼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원형으로 돼 있으면 이 길 전체를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존재하는 지점은 있잖아. 왜냐하면 우주의 시간은 선형으로 흐르니까. 나도 솔직히 100% 이해했다고는 장담 못 하는데 네.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우리도 다 죽을 걸 알지만 살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냥 약간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전체를 알지만 나 죽을 거니까 그냥 죽을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언젠가 죽을 거라고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알고는 있지만 뭘 바꾸려고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나 미래에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쭉 받아들이면서 그냥 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내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거야라고 현실에서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거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 그냥 인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현재 이 시점을 살고 있지만 그냥 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야. 네, 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해됐어요. 저 이제. 어떠세요? 내 미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알 수 있다면 아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거는 나는 그 상황이 안 돼봐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한 이유는 죽을지는 알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치.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건 그냥 명제잖아. 인간은 죽는다라는 명제잖아. 이 명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으로 반박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건 3단 논법에 대한 사고의 결과지. 내가 그 미래를 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정해져 있지만 또 정해지지 않은 것과도 같은 거네요. 우리의 미래가 죽는다는 그렇지. 거는 네네네네. 당연한 대전제지만 네. 말씀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쵸.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 100% 확실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시간대 순에서 가장 나중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인간이 죽음을 벗어나는 방법이 생겨날지도 몰라. 그 부분은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환생이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죽음이 정말 죽음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아마 외계인들도 죽음 이후는 모를 거야. 모르겠지. 그건 뭐 영화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다들 입을 닫고 있죠? 두통약 좀 줄래요? 내가 본 거랑 뭐가 다른 건가? 지금 뭘 보았나.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 네. 제가 이영도 작가가 쓴 퓨처워크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본인의 미래를 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의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고 나는 몇 살에 애를 낳는데 걔가 죽고 남편도 죽고 뭐 돌림병으로 죽고 나만 혼자 오래오래 살다가 혼자 외롭게 죽는다라는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미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그렇게 끔찍한 미래가 있다는 걸 알면 왜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니까 그 퓨처 워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사고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고 달려들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좋았던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기존에 봤던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봤으니까 현재를 바꾸겠다의 컨셉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컨셉이 아니고 그런 아니지. 관점이 아니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마지막에 이 영화가 마무리될 때 결국 루이스가 다 봤지만 그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를 좀 보니까 완벽히는 아니지만 뭔지 알겠다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쓰인 개념 중에 하나가 논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12살에 죽게 되는데 그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현재를 바꿔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그 12년 동안 아이를 키웠던 즐거움과 아이를 잃고 나서의 슬픔이 제로섬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합쳐져서 제로가 되는 거죠. 좋았던 것도. 좋았던 것도. 그런데 주인공은 논 제로섬 게임을 해요. 없애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12년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안이랑 나중에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왜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딸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생각하는 뭐 생각이 달라서 헤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안은 그러면은 요거를 반대를 했겠네요. 애 자신의 낳을 때까지 딸을 낳는 몰랐어요. 거를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다가 낳을 나중에 때까지 알고 로이스가 얘기 안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서 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하는 네. 이 사실을 미리 알면 애를 낳는 걸 반대할 반대할 거라는 걸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결국은 사정할 걸 알면서도 섹스하잖아요. 그건 좀 그건 좋으니까. 아 그냥 분위기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했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저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알고 있는 건가라는 물음을 계속 관객한테 던지는 것 맞아요. 같았어요.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사고, 시간의 흐름, 나라는 존재 뭐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니까 맞아요. 사실 볼 때는 좀 어렵고 지루한 부분도 중간중간 있긴 했는데 보고 나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창석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 얘기 좀. 저는 뭐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과 너무 다른 전개로 지금 아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먼저 얘기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봤어요 나는. 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봤고 뭐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어요 그냥. 나한테 그냥 갑자기 미래가 보이는 게 있고 과거가 보이는 게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창 장군한테 전화를 했던 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얘가 중국이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공격하고 난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지.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서 지구를 더 빨리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이걸 빌미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구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헵타포든지 나발인가 뭐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나발. 폭탄을 던졌을 때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더 큰 폭탄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다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샹이랑 통화를 해서 미래를 본 그대로 통화를 해서 중국어로 심지어 유언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어떤 문 안에서 네. 그 제레미가 옆에서 막아주고 있고 잠깐 네. 막아주다가 다 얘기하고 나서 휴대폰 보여주면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이 과정을 누구나 각자 삶을 영웅처럼 지켜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 와. 이 여자가 아니라 네. 누구나 각자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딸이 죽을 거 뻔히 아는 쓰레기 같은 미래를 봤다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되게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 총사령관도 아닌 몇도 아닌 어떤 여자 교수가 중국 총사령관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거지만 전화가 어쨌든 성사가 돼서 그 사람을 말려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중국어를 가지고 유언을 가지고 그래서 각자 누군가는 이 지구를 하나씩 담당을 하면서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했어요. 오. 오. 창석이 말도 맞는 게 사람 만약에 시간이 비선형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비선형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기 미래를 지켜내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선형적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그려가지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펩타포트 얘네들은 미래가 다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루이스는 선형적인 시간을 살다가 비선형적인 이해를 갖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외계인이 전해주려고 했던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이 오퍼 더 웨펀이잖아요. 무기를 제공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무기를 너희한테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기라는 게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시간을 이해시킴으로써 어쨌든 그게 사고의 확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선물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계속 드는 거예요. 나도 그 부분은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어. 이게 진짜 선물인 것인가? 뭐를 줬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선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선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각국이 이 헵타포드와 나눈 대화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또는 지구 바깥의 생명체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라는 열쇠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오거나 또 다른 외계가 왔을 때 이 언어를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주고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헵타포트의 시간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3,000년 후에 인류가 다시 얘네들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구나. 그치. 얘네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발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도 역시 미래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전 인류는 그 미래를 지켜내게 되겠죠. 거기까지 헵타포드 애들은 다 본 것이다. 아니 그 되게 심오한 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게 소설이 이제 테드 창 소설이잖아요. 네네네. 당신 뭐였지? 인생의 이야기.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원작을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이 테드 창은 이 얘기를 어떻게 쓰게 됐을까? 마약 깔고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LSD가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쓰다 놀랍지 않아요? 쓰다 보니까 아 이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장치를 몇 개 넣어야겠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고 이런 얘기를 쓰게 됐을까?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 중에 하나죠. 아 근데 사실 그 테드 창 이 책에 이 단편이거든요. 단편이에요. 이게 들어있는 책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별로예요. 이게 수작이야 이것만. 네, 되게 수작이군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 편만 무슨 영감을 받았던지, 뭐 신의 계시를 받았던지, 아니 헵타포드 뭔가 잠깐 만났든지. 뭘 만났던지 정말. 시장에서 오징어를 사왔는데 걔가 헵타포드였던 거지. 아니면 이제 괴물의 송강호처럼 다리 세 개를 뜯어먹고 이제 누가 판 거지. 그렇지. 7개 오징어를 본 거야. 빡치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오징어를 다리 하나 빠진 오징어를 갖다 주면서 네. 저 새끼는 내가 이 다리를 하나 먹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 만약에 시간이 비선형이라면 저 새끼가 알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상상이 나가지 않았을까? 개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야, 너 벌써 눈이 졸리다. 너무 많이 잤어요. 보면서. 근데 이 영화 약간 톤이 졸리죠. 졸려. 안개 낀 것 같고. 네, 너무 많이 잤고 실화의 개념이 아니라 제 상상력의 이제 한계일 수도 있는데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이런 상상은 어렸을 한번 해봐. 때부터. 그러면 네가 네 인생의 끝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언제 저는 어떤 그거 방식으로 굉장히 싫어요. 싫은 거랑 별개로 그냥 알아. 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알아도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 어떻게 아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 이게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소설의 구절 중에 이게 있어요. 인생은 모르니까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평생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 모르니까 살지 알면서 살면 이따구로 살지 않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왜 잡스러운 연애 단체방에 내가 아주경제 오늘의 운세 보냈을 때 개인적으로 톡해서 왜 요즘 안 보내주냐고 물어봤어요. 존나 알고 싶어하네. 저분 엄청 모르는구나. 제일 궁금해. 호기심 천국이면서 완전 궁금쟁이야. 진짜로 표리 부동하네, 표리 부동. 아니 근데 그게 그 운세가 너무 잘 맞아. 그래요? 나도 좀 보내줘봐. 그래서 그날 친구랑 내가 야 이거 봐봐 너 뭐야? 그래서 너 뭐야? 그래서 했어요. 막 했는데 이거 누가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 그 유튜브 그랬더니 막 야 그러면 왜 오늘은 안 보내줬대? 그래서 내가 기다려봐. 그래서 안녕하세요. 톡도 안 해요. 안 하나. 개인톡 거의 안 안녕하세요. 혹시 그거 오늘은 안 보내주시나요? 내가 가끔씩 잡스러운 연애 단체방이랑 거의 잡스방에 그렇지. 내가 어디 받는 정보나 일일 기사 같은 거 요약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내가 하면서도 좋으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안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아니 근데 꾸준히 PD님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잘 보고 잘 맞아요, 진짜? 꾸준히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의외로 보는 분들.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야, 그 믿을 걸 믿어. 그 오늘의 운세를 뭘 믿어? 나도 받은 거라 몰라. 그 사람이 안 보내줬기 때문에 나도 못 보내준 거야. 부동산 받으면 정보처럼 진짜 맨날 그때는 보내주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형님 번호 좀 알려줘. 너무 적극적인데? 미래를 아니, 알려는 근데 행동이 너무 적극적이야. 이게 그냥 그 인터넷 오늘의 운세 치고는 너무 이게 세세하게. 네, 그래서 그 형이 정치권에 있다가 사업하러 떠나면서 정보가 많이 끊겼습니다. 나도 아쉽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고 보내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권에 계실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 하루에 보내줘가지고 많이 보내줬죠 다른 방에.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전 점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미래 궁금쟁이에요. 네, 재밌네요. 전 점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제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건 아마 영화 보기 전에 스포일러 피하는 거랑 비슷할 거야. 그럼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음.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영화 주인공이었더라면 미래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근데 없죠. 내 딸이 암으로 일찍 죽는다면 그걸 어떻게 아니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그런 멘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잘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자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제 멘탈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저는 좀 힘들었어요 영화가. 네. 정민현님이 인디아나 존스 봤을 때 혹시 1점인가요? 일점 컨택트? 1점 가야지. 1점까지는 아니 아닌데. 컨택트는 어떤 인디아나 존스처럼 어떤 한 시리즈가 아니고 그렇지. 한 팬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1점 가자. 1점까지는 아니에요. 1점까지는 아닌데. 컨택터. 건어 땡도. 용기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되게 마음 놓고 왔어요. 약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봐봐 이게 M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M장도 지도 재밌게 봤잖아. 그럼 뭔가 자기 나름의 생각한 게 있을 거잖아. 전화해서 물어볼까? 귀찮다. 초반에 분명히 장원이 형이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뭘 많이 담았다고 굉장히 많이 때려박았어요. 근데 다 해석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용각사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걸 때려박았어. 이름이 딸 이름이 한나잖아요. 앞으로 HAN 그것도. 그리고 뒤집어서도 HAN의 한나잖아. 근데 이 영화 시작도 딸이랑 노는 거로 시작해서 딸이랑 노는 걸로 끝나거든. 맞아요. 딱 정확하게 그렇게 그렇죠. 이어져서 만나게 해서 끝나게끔 만들었어요. 형식과 얘기가 일치하는 거. 일치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돌고 도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는 이 감독이 가끔씩은 서양에 있는 감독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동양의 무언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맞아. 경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건 불교의 윤회밖에 없어. 돌고 도는 거. 이번 생의 과거나 미래가 아닌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내 다음 생에는 이렇게 결국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한 거야. 그리고 왜 전 세계 12개가 온 건지 왜 맞아. 얘가 7개인지 다리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한 거지. 근데 12개는 1년에 12다리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이게 시계가 딱 12까지 일주일.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12하고 18이 되게 중요한 숫자로 사용됩니다. 12진법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네. 네. 그래서 12진법 하루 12시간 곱해서 2번 24시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슨 사이비 그 종교 사람들이 단체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죽은 사람 숫자가 144명. 12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12랑 18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뭐 의미까지 있겠어요. 그냥 12라는 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반복 우리가 시계에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원형 한 바퀴를 완성하는 숫자잖아요. 아마 그래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회라고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 아는지 모르지 제 생각이니까 한 바퀴를 돌았다는 이 동그라미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얘네가 외계인들이 쓰는 그 이미지도 동그 원형에 가깝잖아요. 원형이죠. 네. 그래서 돌고 도는 그 느낌이 전 사실은 그렇게 동그라미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프랙탈 구조라고 하잖아요. 어우, 야. 그게 서태지가 울트라매니아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CD 자켓이 그 프랙탈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 서태지 앨범 자켓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검정색으로만 바꾸면 여기 언어랑 똑같이 생겼어. 프랙탈 구조를 검색해 보시면 그 서태지 그 앨범 자켓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어쨌든 계속 그게 돌고 도는 그런 그거거든. 프랙탈.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이 여기서는 반복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이상하게 섞어놨으니까 프랙탈 구조가 그거라면 여기서는 컨택트에서 말하는 원형 구조는 하나의 시간선을 처음과 끝을 이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원 구조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2차원 그림 같은 경우에 그냥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잖아요. 그런데 3차원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인 채로 앞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3차원 구조에서 동그라미가 앞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점이 하나 움직이는 거지.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그라미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지만 이 점은 이 동그라미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만할게. 아니야 나 나 지금 너무 와닿는데? 너무 흥미롭게 듣고 너무 있는 와닿는데? 거야. 이게 앞으로 가는데 이게 시간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선형이자 선형인 거지.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우주의 시간은 선형으로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형이 완성된 채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비선형의 시간을 깨달은 채로 인생을 산다는 건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프랙탈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자기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순환성을 보일 때 이를 프랙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 노라조 뮤직비디오 나오잖아 이거. 네, 이게 근데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유사성이 있대요. 이렇게 프랙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지만 네. 프랙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인형에 마트리오시카 이렇게 하나 열면 계란 안에 똑같은 거 확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란지 암모나이트. 우리나라 속담에 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네. 비슷한 것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뉘앙스. 제가 말했던 서태지의 프랙탈 구조는 이거거든요. 동그라미에 아, 계속해서 뭔가 동그라미가 계속 동그랗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12개 10이라는 단어나 한나라는 이름이 앞으로 시작해서 중간에서 N으로 끝나는 거, 뒤에서 H로 시작해서 N으로 끝나는 거 똑같잖아 뭔가 반복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의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랙탈 구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만약에 이게 윤회가 계속돼서 반복된다면 한 번 더 반복되고 한 번 더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원형을 그리게 될 거 아니야. 그 원형이 반복되면 선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시간선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구조물이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약간 불교 사상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럼 이 영화에서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윤회의 개념?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는 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어쨌든 테드 창이라는 소설가가 이 작품을 썼으니까 네, 네. 그 의도 같은 건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지금 다 그냥 공통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당신은 지금 비선형의 시간을 살고 아니 선형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비선형의 시간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것인가? 완성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바꿔서 미래까지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결국 죽어버릴 자식을 낳을 것인가? 내가 앞세울 것이 뻔한 자식을 낳을 것인가? 내가 앞에서 했던 질문을 아주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감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근데 아까 논제로섬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나보다 빨리 죽을 자식을 슬퍼서 어떻게 나라고 하지만 그럼 그 12년 동안의 행복은?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연애도 어차피 끝날 거 알고 하잖아요. 그치. 다 연애 할 그런 것 때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거야라는 각오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그것마저도 그냥 전체가 상징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때 반드시 나보다 더 오래 살길 바라면서도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있어요. 알죠. 불안감이 늘 있어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조금 자기 또래 애들보다 조금 늦게 걷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밀이를 늦게 해도 난리 나서 병원 가거든. 애가 늦는 것 같다. 못 걷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집약을 시킨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가정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못 봅니다. 내가 먼저 죽어도 내가 평생 사랑한 이 아이 못 본다는 거 알면서도 낳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크게 바뀌진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프랙탈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논제로섬 논제로섬 게임이다. 그렇네. 뭔가를 더해가는 것이지 하나를 포기해서 하나를 빼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굳이 말하자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국 약간 받아들여라. 음. 받아들여라. 음. 뭐든 뭐 슬픔이든 기쁨이든. 네. 그러니까 슬픔이 받아들여라.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자.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논제로섬 논제로섬 게임이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맞아요.
왜 항상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두려움을 좀 갖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어떤 그런 두려움을 약간 좀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영화가 진짜 선물을 준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치. 그런데. 이 정도면. 하지만 또 현실은 또 50대 5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네네. 암에 걸렸는데 살아날 확률과 죽을 확률이 정확하게 50대 50이에요. 아.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 거기에 좌절할 것인가. 이쪽 50의 삶을 취할 것인가? 이쪽 50의 삶을 취할 것인가? 나는 뒤질 거야라고 비관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살 확률이 50%가 되니까 난 똑같이 살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50대 50이면 무조건 후자 아니에요? 살아야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거의 뭐 90대 10이어도 그럼요. 10에 걸어야죠. 사는 거 그럼요. 걸어야죠. 풀배팅 해야지. 어차피 뒤집어 없는데 뭐. 그 약간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아세요? 동물들은 그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처럼 두려워하거나 막 당황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거 왜 아마 그런 아마 거죠? 보신 분들은 네. 아실 텐데 굉장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눈빛이 진짜 막 깜짝 놀랄 때가 네, 한두 번이 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 시간이나 뭐 날짜가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달력, 시간 이런 거 숫자 개념.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흐르는 건 다 인간이 만든 개념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동물처럼 똑같이 살 때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게 반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면 우리도 약간 뭐 미래를 예지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약간 지금 영화에 나온 것처럼 비선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동물들이, 그럴 동물은 수 지금도 있겠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그거를 너무 이제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근데 소 도살장 끌려갈 때 너무 많이 울던데. 왜냐면 야, 도살장은 예상 못했지. 야, 씨발 죽을 건 아는데 내가 저기서 뒤진단 말이야? 아, 이렇게 총 맞을 줄 몰랐지. 근데 언니가 말한 집 출발할 때부터 울고 있고. 언니가 말한 게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론 드는 생각이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면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물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동물하고 비슷한 원시 시대라고 하면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내 윗세대들을 봤기 때문이지. 만약에 내 윗세대가 나랑 같이 살다가 한 어느 날 뭐 가을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몇 해째가 지나갔을 때 내 부모가 죽었어. 그럼 얼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나겠구나. 왜 나는 저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겠네. 그러면 오히려 사고 방식이 선형이 비선형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잖아요. 동물도 네. 이제 무리를 이루고 다 살 때를 보면은 이게 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 볼 때는 죽는 개체가 있고 살아나는 개체가 있고 네. 태어나는 개체가 있고 이게 공동으로 인식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개인의 늙어감이 아니겠지. 그런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느껴요. 내가 지금 혼자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같은 시대를 보낸 사람들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손문선이나 정민영가 몇 년생이야? 난 빼줘. 85년생. 너 빠져도 되겠다 그러면. 그치 많이 어리지. 존나 나는 피덩이네. 작가 쪽이랑 비슷하지. 그쪽도 먼데.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쪽도 멀어.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비선형으로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선형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바가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는 굉장히 귀하다. 오늘 되게 철학적이다. 그건 어땠어요? 언어에 대한 거. 아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이게 많지. 언어를 새롭게 배움으로써 사고가 넓어지고 그 영화에 나오죠. 네, 시간 개념 자체를 이제 아예 지금의 개념과는
바뀔 정도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과연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안다는 것이 정말 사고의 과정을 그렇게 바꿀 만한 대단한 일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가설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된 거니까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에도 나오죠. 인간의 의식 세계는 언어를 따라서 형성되게 된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말보다 훨씬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시간의 구분에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야. 아. 지금 현재만 현재형을 쓰고 지난 건 전부 다 과거형으로 그치. 쓰잖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달라져? 약간 그렇진 달라질 않죠. 수 있겠지. 어. 약간 달라질 수 있어. 예전보다 더 시제를 엄격하게 사용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지. 영어를 배우다가 한국어를 그러니까 한국어가 채 완성되기 전에 영어를 배운 애들은 한국어도 시제를 엄격하게 써서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 아.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가설이 또 있어요. 인류 공통적인 언어 감각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만큼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각국의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현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가령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엄마라는 단어에는 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맞아. 그렇네. 그리고 빵. 빵. 빵? 빵도 되게 아, 비슷하게 그, 발음하는 데가 많아요. 뭐 프랑스는 뺑 이거고, 아. 우리는 빵이고. 네, 브레드. 빵 어원 스페인의 팡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 뭐 그래요? 그래요. 아니, 이건 다른 얘기네요. 진짜 비슷하다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이것도 뭐 결론이 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언어 체계가 사람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어순, 시제를 어순. 어순.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안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근데 순서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는 더 쉽게 배우고, 그렇죠. 일본어가 어순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반대니까. 더 짜증나지. 네. 근데 또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한국어도 좀 다르게 쓰게 된다. 한국어 동사 먼저 나와요? 야 오늘 나랑 할래 한 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절대적이기까지는 아니.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과장돼 있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 언어의 구조를 파악한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능력이 생긴다. 오. 이게 가장 많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외계인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언어를 그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거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거 배우면 시간 천천히 가는 느낌 있다고. 왜냐면 새로운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일상과 다른 내용량을 쓰거든. 그러면서 하루가 더 길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언어가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되게 쉬운 비유를 쓰면 내가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평상시에 안 보이던 사람들 다 치아만 보고 다녀. 온 동네 사람들 다 교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은 그 언어적인 습관이나 그 언어에 되게 솔깃하게 된다고. 그럼 하나가 뭐가 열리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저기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을 계속 마지막 하면은 윤회 그런 거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에 미래를 알고 있고 그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게 결국은 업이나 운명의 수능이나 팔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다 결정이 됐어. 근데 이거를 이 감독은 외계의 존재로 설정을 한 거고 동양으로 봤을 때는 그냥 타고난 순간부터 결정이 난 거죠. 외계가 알려준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계의 존재를 걷어내면 이거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시킨 것 같이 나는 이끌리듯이 이 직업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게 그냥 동양에서 보면 그냥 팔자거든. 태어날 때부터 이 팔자였어. 근데 누군가는 마음의 소리에 이끌려서 저는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외계에서 이런 어떤 걸 이어왔습니다라고 이제 감독은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꿈꿔오던 인생이 있으면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어렸을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조금이라도? 아니 이거보다 키 클 줄 알았죠. 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 하지만 주어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도 갔다 올 줄은 몰랐거든. 나도 이렇게 안 할 줄 몰랐어.
몰라 몰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전혀 몰라.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약간 그런 거는 있었어요. 약간 운명론적인 사람들 앞에 나서는 직업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 약간은 뭐 그냥 희미하게. 근데 그거를 뭐 팔자나 이런 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혹은 그렇게 되는 과정이 내가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을 왜냐면은 기억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으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 영화로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그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투영돼서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제가 하도 엄마 젖을 좋아해가지고 모유를 좋아해서 엄마가 이 젖을 떼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가슴에다가 검정 색깔 테이프를 X자로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놨더니 내가 그게 무서워서 이제 그 모유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 엄마가 가슴에다가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했던 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기억날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키켜봤자 진짜 2살 많이 먹어봤자 3살일 텐데 그게 기억에 날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엄마한테 전해 들어서 내가 기억에 났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기억에 나는 건지 이런 게 그치 그런 거 혼란스럽지. 미스테리하거든요.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데드풀 2편에 보면 데드풀이 아기 히틀러를 목 졸라 죽이러 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DVD 서플먼트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이 장면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DVD 서플먼트에 실리고 이 편집본이 유튜브에 올라온 순간 극장에서 그런 장면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마 정민이도 그 검정색 테이프의 재질이나 이런 건 기억 안 나잖아. 기억나. 어떤? 매끈매끈한 그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쓰던 절연 테이프. 절연 테이프. 예. 어머니가 가슴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셨다고? 옛날에는 검정 그거밖에 없었을걸요? 그 검정 테이프가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거였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어서 그럴 생각이 수 난다고 있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누나가 2살 때 기억을 못 하더라도 아마 살아가면서 이후에 어머니가 본. 한 6살쯤에 제 어릴 때 젖을 못 맞아, 떼가지고 맞아. 엄마들끼리 모임에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한 맞아. 20살쯤에 나 그 2살 때 기억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고 조합해서 어느 날 꿈에서 꿨는데 너는 꿈을 기억하는 거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예전에 문희준 씨가 그 육아 프로그램 나왔었잖아요. 잼잼이. 소율인가? 희율이. 소율이. 소율이랑 결혼해서 낳은 게 희율이죠. 소율이 아니, 결혼을 왜? 했구나. 딸이랑 자식이랑 아니 엄마랑 자식이랑 돌림자를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돌림자는 아니겠지. 아니, 소율이 그러니까 활동명 아니야? 문희준의 희랑 이제 소율이의 유를 합쳐가지고 엄마랑 아빠 이름 하나씩. 그래도 영어 이름 안 지은 게 어디야? 어쨌든 그 희율이를 잼잼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잼잼이라고 불렀는데 잼잼이가 그때 막 걸어다니면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예전에 여기 온 거 기억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 깜짝 놀라서 너 뱃속에 있을 때 왔다니까 잼잼이가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봤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소아과 같은 데 가서 봐 거짓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애도 어떤 그 기억을 조작을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럼 그렇구나. 뭔가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 왔었다라고 이렇게 여기 왔었다라고 하니까 나 여기서 봤다 왔었다라고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했다라고 믿는 거지 강력하게. 얘가 거짓말로 인지하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쵸,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애는. 되게 웃겼어. 소아과사 단호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지. ABM이도 못 알아보는데 세포야 세포. 세포가 여기 온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되게 좀 이제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네. 되게 편하게 받아들이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형성된다. 이 학설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왜 이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외계인들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마작을 이용해서 소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이스 박사가 그걸 딱 캐치하자마자 이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체스를 가지고 어떤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상대방 적을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그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공격하거나 약간 서로를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이 되게 이해가 가고 그 말을 그 장면들을 보고 나의 어떤 일상생활 언어 점검을 해봤을 때 확실히 공격적인 언어나 네.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은 그 영향을 안 받진 않는 것 같아요.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자꾸 언어 순화를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잘 안 되죠. 대표적으로 공격적인 공격적과 부정적인 얘 점점 언어를 많이 까칠해지잖아. 많이 쓰는 점점 까칠해지잖아 얘. 아 근데 제 생활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고가 언어를 타고 나온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언어가 제 사고를 다 못 담습니다. 안에는 더 까칠해.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 염력이나 사냥의 시가 더 심하게 욕하고 싶은데 어. 현주라는 그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씨발은 너무 약하단 말이야. 개 같다 족 같다 씨발 개족 같다 뭐 이래 안돼 내 마음으로 다 후원자 표현 한번 다시 못해. 읽을래요? M장 좋대지. 후원장 한번 읽을래요? 체리 아범님부터 4개 읽어줄래요? 네. M장 쓰고 이 젖좆돼지. M장 표정 왜 또 그려지지? M장 쓰고 저쪽 대자니까 진짜 욕같아. 두 개가 합해졌어. 네. 아 근데 진짜로 언어를 타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친구 만나면 술 친구들하고는 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의식도 달라지고 그치. 결국은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대하는 거 저 사람 대하는 거 다를 수밖에 없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를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좀 언어에 따라 좀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둬요. 맞아요. 그 영향은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에 있는 외계인과 인간이 만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화관 스크린처럼 맞아. 딱 그렇게 스크린 벽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벽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연출한 방식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벽을 두고 그건- 사이에 만나는 스크린을 네. 두고 사이에 만나는. 네, 스크린을 두고 사이에 만나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미안한데 지금 여자친구한테 톡이 와가지고 결혼하세요? 아니요. 나 이렇게 혼인신고 하세요? 이거 언어가 행동을 네. 제한한다니까. 여자친구한테 딱 톡이 앉아서 오빠 집이야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모든 사고가 정지됐어. 아, 왜 물어보는 거지? 얘가 나보다 먼저 집에 들어왔나? 혹시 내 방 서랍을 다 열어본 건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미안한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 외계인하고 인간들이 소통을 할 때 이제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하는 연출이 너무 좋았다. 그게 그러니까 드니 빌로브 감독 입장에서는요, 이 외계인의 모습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면 이 영화가 갖는 무게감이 떨어져요. 근데 이 스크린이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와요. 근데 이 스크린이 되게 오묘한 것이 상대방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상대방과 나를 차단하고 있는 네. 기제잖아요. 네. 언어도 비슷하죠. 어. 결국은 상대방과 나를 통하게 해줄 거지만 언어가 맞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한테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 루이스가 실제적으로 외계인과 접촉한 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거든요. 맞네. 그런 중의적인 그렇네. 의미로 쓴 거겠죠. 그리고 SF 영화에서 외계인을 이렇게 전신을 다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신비감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외계인의 전신을 다 보여주면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있는 현실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저게 가능하다고 막 그래서 대부분의 괴수물들은 괴수의 모습을 제대로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 그리고 스크린 이런 방식이 굉장히 현명. 그리고 스크린은 그 위에다 글씨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도 책에도 나오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스크린 장면을 보여주면서 드니 빌레브가 이건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관객들이 영화 스크린 보듯이. 그렇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네. 뭐 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 길 얘기를 네. 짧게 영화 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헛소리 하나도 안 하고 영화 얘기만 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뜻밖의 해석전이 네, 네. 장난 아니에요. 뭐 지루하긴 지루한 영화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1시간이 넘도록 다양한 해석과 이야기를 했던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예전에 거엄님이 이 드니 빌레브 이름 너무 드니 어려워. 빌레브. 이 감독 영화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항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도 약간 그렇다고 맞아요. 느꼈거든요. 경계에 대한 얘기예요. 경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 같아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았고 한 번 더 볼 의향도 있는 영화입니다. 아 근데 지루한 걸로 한 1점 빼서 9점 와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점이나 줘? 너무 부담. 1점. 솔직하게. 아니야 편하게 가야 돼. 아니, 네. 아니지. 아 저는 제가 이런 영화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 사고가 되게 많이 갇혀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스고야로 보셨을 때처럼 저는 진짜 또 나왔어 수고해요. 거의 한 5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피곤한 상태에서 봤던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외계인의 언어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약간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걸 그냥 이 영화는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풍덩 빠져서 봐야 되는데 자꾸 제가 영화 밖으로 튕겨서 나오는 느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호불호가 되게 많이 맞아. 갈리는 작품이긴 그럴 수밖에 하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불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었더니 진짜 더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이런 쪽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또 안 가질 이유도 없는데 너무 그냥 이런 생각조차 너무 안 하고 살았다라는 내 사고가 또 갇혀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어찌 됐든 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5점이에요. 네. 5점. 네. 네. 저는 5 네. 인디아나 존스네요. 지구상에 없는 언어로 욕하고 싶어. 헵타포도 욕해줄래? 젖조들. 네. 저는 뭐 이제 일단 아시죠? 뭐 SF 좋아하고 네. 반짝하죠. 네 현실에 없는 거 나오면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소재가 너무 좋아하는 소재인데 처음 봤을 때 진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정민영가 했던 얘기도 되게 공감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소통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끼리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그쵸. 네. 다 결국- 느끼는 바가 달라요. 결국 루이스 박사가 오히려 전혀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외계인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사하는 바도 좀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이런 느낌이었고 이후에 저는 테드 창 소설을 읽었는데 테드 창 소설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놀란 점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을 진짜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네. 보통 뒤에 소설을 읽으면은 야 이 소설을 이따구로 만들었어? 이제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죠. 이건 네. 영화가 훌륭하구나. 아, 영화가 더 훌륭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진짜. 잘 구현했구나. 잘 구현했어. 정말 연출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좀 내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소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10점이에요. 쉽죠. 와우. 네. 네. 놀랍네요. 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시카리오가 초반에 지루했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묘하게 이 영화는 지루한데도 이끄는 그런 매력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좀 달랐어요. 시카리오의 지루함과는 조금 다르게 이끄는 맛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영화로 끝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맞아. 단편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외계인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막 외계인이 갑자기 막 번역기 들고 와서 야 너네 항성간 이동해야 돼 막 알려줘 이랬으면은 오히려 재미없었을 거야. 약간 짜쳤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여지를 남겨두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만약에 의도했다면 정말 대단한. 근데 이 감독은 의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했다라고 봐요, 저도. 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점 10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8점으로 충분히 네. 족한 영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스 코드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문학과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위로를 전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영화고, 제가 이 영화를 10점을 못 드리는 이유는 드니 빌레브 영화 중에 시카리오가 제가 이 영화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에 정민현아 작가도 얘기했지만 이 훌륭한 뜻을 다 접수하기에는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간에 관한 가설이라든지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재밌거든요. 그 말은즉슨 없으면 없을수록 더 지루하고 재미없다. 네. 일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점을 뺄 수밖에 없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엊그제도 제가 이제 인스타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건데, 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라는 그럴 때 너무 생각을 많죠. 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경계선과 스크린은 뭔가, 왜 우리가 서로에게 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계인을 대할 때는 우리는 어떤 편견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전부 흡수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싸우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못하게 된 건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애초에 정말로 비선형으로 보자면 애초에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관계였던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좋은 영화다. 네. 다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어라이벌하기가 조금 어렵다. 어라이벌이 어렵다. 네, 어라이벌이 어렵기 때문에 9점입니다. 하지만 네. 너무 좋은 영화예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대 네. 영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5점을 준 작가는 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소하게 저번에 그 네. 프로메테우스 하고 난 다음처럼 네. 소소하게 이렇게 깔린 댓글들로 좀 욕 먹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근데 이건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맞아요. 진짜 내 취향이 아닌 영화들이 있거든요. 작가가 취향이 아니라서 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수고의 하루도 2점인데 뭐. 자,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꼭 네. 장원희 형과 네. 사장님과 함께하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거의 잡스럽다 114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룩백.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